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아동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 대상 아동은 보통 만 18세 이후에는 홀로서게 나서야 합니다. 위탁 보호가 종료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를 준비해야 하는 건데요. 생계를 위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하고 불안정한 환경과 불충분한 준비 과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권수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조재건 씨.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번듯한 직장인이 되기 전까지 아동 양육시설에서 지냈습니다. 조선 가정인데다가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패배감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초, 중, 고 자체가 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아무래도 일반 친구들과 비하면은 좀 원하는 거 못하는 그런 것들.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만 18세 이후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위탁 종료와 동시에 스스로 자립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립자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무슨 이상한 거라도 좀 알아와서 뭐 돈 좀 땡겨받고 그걸로 빛에 허덕거리고 그런 사회초년생들이 대다수예요. 주거 문제도 취약합니다. 퇴소를 하게 되면은 어딘가 정착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정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집을 구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생활을 하려면 생활비적인 부분들. 보호 종결 이후 노숙을 하거나 임시보호쉼터, 친구집 등 일시적으로 머무른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다고 말합니다. 저번엔 정말 배가 고파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배가 고파서 친구 집에 가서 밥 한 번만 먹자고. 대구 경북에서 발생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은 해마다 250여 명에 달합니다. 또래와 비교했을 때도 이르게 사회에 진출하고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경제, 주거, 교육 등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호 종료 연령 자체를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거나 혹은 그 보호 연장을 위한 자격 기준을 조금 완화해야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와 진학, 취업 등 영역별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이렇게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정부와 지자체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금액도 문제지만 다양한 자립 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보호시설에 있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독립한 아이들이 스스로 새둥지를 틀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보다 2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신청할 경우 매달 30만 원의 자립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중 하나로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외에도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이나 혼자 마련하기 어려운 수술비 등도 지원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되면 아동이 시설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지역사회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대학 진학하는 경우에 대학 등록금과 입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전국 보호 종료 아동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립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이나 주거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몰라 놓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생활비에 해당하는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2년 이상 있어야 하는 등 선정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과연 이 18세에서 자기가 독립해서 생활하는데 과연 500만 원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심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경제적인 어떤 활동과 관련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습과 교육과 훈련이 좀 된다면 이른 나이에 사회로 나와 자리 잡아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 보다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아동 보호생활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위탁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들 역시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자립수당 지원 관련 조례가 지난 6월에 제정됐지만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위탁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은 전국에 만여 명에 달합니다. 경북에는 850여 명이 있습니다. 대부분 조부모나 친인척이 이들을 돌보는데 가족이 아닌 비혈연 관계의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비혈연 관계 위탁 가정의 경우 경북 지역은 90여 세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보호종결 청소년 지원 시범 사업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 가정에는 매달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호 종결된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매달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사업 시범 기간이 올 12월까지여서 내년부터는 지원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보호 종결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해 보호 기간이 연장되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자립수당 지급 시기를 당겨 보호 중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원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움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립수당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대학교 재학 중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육 외에도 좀 더 체험할 수 있고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막 가슴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되어야만이 보호 종결 청소년들이 입주를 할 때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거통합 지원 서비스는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전북 등에만 가능하고 대구와 경북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의회에서는 다른 청년 지원 사업과 비슷하게 보호 종결 청소년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원룸도 지금 구하기 힘든 그런 형편이에요. 제도는 돼 있는데 빈약하기 때문에 1인 1가정이라든지 1인 1사라든지 그런 이제요. 제가 또 이제 매칭도 특히 우리 북부 지역요. 이쪽으로는 상당히 참 그 가기도 지금 그 아이들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그런 지금요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도청 시대에 이쪽 북부에요. 안동 정도에도 지금 하나 있었으면 하는요. 보호 종결 청소년들이 사회 정착 단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 단계에서부터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영천시 구간에 새로운 나들목이 개설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고속도로 연결 허가를 최종 승인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금호읍 오계리와 대창면 병암리 인근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 신설됩니다. 나들목 신설 소식에 이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기대감이 큽니다. 확실히 좋아지지. 경제고 뭐고 뭐 다 안 좋아지시면 교통 뭐 서울하면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뭐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도 일단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고 많이 좋아집니다. 나들목이 들어설 위치는 경부고속도로 대창 정류장입니다. 고속버스 간이 승하차 장소로 별도의 가변 차선이 있어 국토부의 타당성 승인이 빨랐습니다. 영천시는 이달 중으로 한국도로공사와 가칭 금호 대창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중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71억 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75억 원, 영천시가 96억 원을 부담합니다. 9월 달에 원래 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또 10월 달에 도로공사에서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용역을 발주를 하면은 내년 초에 보상금을 추진을 하고 내년 한 8월 정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빨리 되면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잠정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23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 대창 하이패스 나들목이 개통되면 경산 나들목까지는 거리상 3.5km, 영천 나들목까지는 4.2km가 단축돼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천시는 새로운 나들목 개설과 함께 금호에서 대창, 경산 진량을 잇는 지방도로 확장 공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올해는 강력한 폭염이나 가뭄, 지루한 장마 같은 악재가 적어서 농업 현장도 안도했습니다만 가을의 문턱에서 날씨 심술이 유별납니다. 주말에는 중형급의 태풍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확을 앞둔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알이 한창 여물 시기지만 일부 벼는 벌써 쭉정이가 생기고 조금씩 검게 변해갑니다. 며칠째 계속 비가 내리고 간혹 강한 비바람까지 불면서 벼가 완전히 들어누운 논도 생겼습니다. 이맘때는 일조량만 충분하면 수확 때까지 손쓸 일이 별로 없는데 난데없는 가을 장마에 농민들은 애가 탑니다. 하루 이틀 오고 그만두면 개하는데 이게 한 일주일이나 5일 넘게 경과하면은 벼 자체가 지금 고개 한창 숙일 때인데 그 아구리 벌리고 있는데 물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검은 나락도 많고 깜비가 지금 자꾸 생기고 있어요. 추석에 볼 수 있는 사과 품종인 자홍도 최근 잦아진 비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졌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당분을 좀 더 축적해야 하지만 오히려 줄기와 꼭지 부분이 약해져 열매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요 꼭지 부분에 물이 고이고 그래가 물이 고인 건 동시에 폭우가 쏟아지면 과일에 충격을 주자겠네. 이래 충격을 주면은 요 꼭지 요 사이에 물이 약간 스며들으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낙과가 되는 거야. 이처럼 가을철에 장기간 내리는 비는 모든 작물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아직 4, 5일 정도는 비 소식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말에는 중형급으로 발달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경북 동해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농업당국도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가 이어져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제때 좀 병충해 방제도 하고 좀 이 장마에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현장 지도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체로 얌전했던 날씨가 정작 추석과 수확철을 앞두고는 요란한 변덕을 부리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가을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금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에도 주말까지 최대 100mm 이르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불 땐 특히 머리 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물에 빼곡히 달린 간판이 강한 바람에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간판과 관련된 안전 규정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건물 맨 위에 달린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소방대원이 안전조치를 하는 찰나 밑으로 곤두박질칩니다. 벽면에서 떨어진 간판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길 가던 50대 여성이 간판에 맞아 머리와 팔 등을 다쳤습니다. 건물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각종 간판들,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간판과 기둥을 이어주는 지지대가 심하게 녹슬어 있습니다. 지지대 한쪽 고정 나사가 풀려 들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노후 간판은 서울에만 2,000여 개.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밑으로 떨어져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건물 주변에 전신주가 있을 경우 정전이나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그 간판이 그 풍압 때문에 고정된 장소에서 떨어질 때 그 주변에 전선이 걸려 있다면 전선도 다 끊어지겠죠. 합선이 되거나 또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누전이 되거나 그런 위험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설치한 간판은 3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간판의 경우 설치만 하면 끝, 아무런 점검도 받지 않습니다. 특히 강풍에 취약한 돌출형 간판은 설치할 때 볼트를 몇 개 이상 박아야 하는지 등의 기준도 없습니다. Q형이 특별히 바람, 강풍에 많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돌출형에 대해서는 전면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무료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판 크기가 작고 벽면에 붙어있는 고정형일수록 사고 위험이 적다며 지자체가 간판 교체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머리 위 간판 말고도 태풍이 올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건데요. 유리창이 깨지는 순간 유리 파편이 날아가면서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손성희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문이 창틀에서 떨어져 나와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풍이 불 때 그 창문과 창틀 사이에 그 떨림 때문에 이제 파손되는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실제 실험 영상입니다. 창틀과 유리를 실리콘으로 붙인 창문. 초속 50m의 강풍에도 끄떡없습니다. 이번에는 실리콘을 없애고 강풍기를 돌립니다. 실리콘을 붙였을 때보다 약한 초속 40m. 창문과 창틀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유리창이 와장창 깨집니다. 그 때문에 강풍이 불 땐 창문과 창틀 사이를 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문과 창틀이 흔들리지 않게 테이프를 붙이거나 두꺼운 종이를 창틀에 끼웁니다. 이때 우유팩이나 신문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창문에 보호 필름이나 랩을 붙이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리창이 파손됐을 때 그 파편이 튀잖아요, 유리에. 그거를 막아주는 데는 효과적인 걸로. 창문은 잠그는 것이 좋고 강풍이 불 땐 유리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간 계곡에서는 주의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면 고립되기 쉬운 데다가 자칫 무리하게 건널 경우 물살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거센 계곡물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진철 기자가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원도의 한 산간 계곡. 흙탕물로 변해버린 거센 계곡에서 아슬아슬한 구조 작업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에 계곡 건너편에 있던 야영객이 그대로 고립된 겁니다. 지난 8월 강원도 강릉에서는 일가족 2명이 거센 계곡 물살에 휩쓸렸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자 어머니와 아들이 계곡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계곡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간 계곡에서는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 비가 내리면 모든 물이 이처럼 계곡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 머물다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나면 산등성이와 같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텐트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물건을 챙기려 하지 말고 즉시 피해야 합니다.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나기도 하지만 수심이 얕아 보여도 물살이 거셀 수 있어 무리하게 건너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미리 야영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무리하게 계곡이나 하천을 건너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야영 중에 물이 갑자기 밀려들 때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신속히 대피하시고 야영 시에는 라디오나 스마트폰으로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국립공원과 주요 산간계곡은 출입이 통제되는 만큼 관리 당국의 통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계곡 수위 상승과 지반 침하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 실시간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국립공원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전국에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되는 사례는 수백 건이 넘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예보된 기간에는 야영이나 등산 등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태풍 링링이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는 태풍 진로의 오른쪽에 놓이게 됐습니다. 태풍 진로 오른쪽은 위험한 반원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그 이유를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가 위치한 북반구에서는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태풍이 움직이는 진로의 오른쪽을 위험반원, 왼쪽을 강반원이라 부릅니다. 태풍 피해는 위험반원이 강반원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위험반원의 경우 태풍 자체의 바람과 같은 방향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합쳐지면서 더 강한 바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왼쪽은 바람 방향이 서로 부딪혀 태풍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태풍을 축대칭으로 간주하자면 태풍의 오른쪽에는 태풍의 바람과 지향류가 더해져서 더욱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내며 왼쪽에서는 태풍의 바람이 지향류만큼 감소해서 풍속이 비교적 덜 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태풍이 동해를 지나가게 되면 한반도는 강반원에 해당되지만 서해로 가면 위험반원에 속해 태풍의 피해가 크게 나타납니다. 2015년 태풍 고니 당시 왼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피해가 적었던 반면 위험반원에 든 일본은 역대 최고 풍속을 기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해보다 서해를 통과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반원과 강반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태풍의 위력이 크다면 강반원에 들었다 해도 안심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전기 감전 사고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강한 전류가 흐르는 전신주 근처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은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전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수십 개의 전선들, 그리고 도로 위 신호등과 가로등, 모두 폭우가 쏟아지면 피해야 할 전기 시설입니다. 특히 전신주가 물에 잠길 정도로 폭우가 이어질 경우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전신주가 쓰러지거나 전선이 끊어져 노출되면 감전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 7월에는 수도권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도시가 침수되면서 19명이 감전돼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폭우 시에는 습기가 많은 환경이 조성되고 전자기기 침수 등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누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 신호등, 에어컨 실외기 등 전기 설비와의 접촉을 꼭 피하고 물 웅덩이의 경우 끊어진 전기선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내부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안에 있을 경우 이 두꺼비 지깁이라 불리는 누전 차단기를 내려서 감전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전자제품에 전기 콘센트를 뽑고 콘센트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 커버를 씌우면 감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을 만질 때는 젖은 손을 닦고 마른 천을 사용하거나 고무장갑을 껴야 하는데 침수가 이미 시작돼 물에 잠긴 경우에는 제품을 만지지 말고 대피해야 합니다. 안전조치를 하였더라도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물이 다 빠져나간 후더라도 반드시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여 누전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기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농촌에서는 시설하우스 내에 누전이나 감전 사고가 없도록 낡은 전선을 미리 교체하고 양수기 등을 사용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누전 등 전기 관련 사고가 날 경우 소방이나 한전, 전기안전공사에 전화해 추가 피해 없도록 빠른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태풍은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30번 정도 발생합니다. 태풍의 이름과 강도, 또 크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김신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태풍 골라벤과 덴빈의 피해도 중중형급 태풍 레기마가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속도부터 강도, 피해 정도가 천차만별인 태풍. 태풍의 이름은 예보를 발표할 때 혼동을 막기 위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태평양 연안에 있는 14개 국가에서 제출한 단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고유 언어로 된 이름 10개를 제출해 전체 140개 이름을 28개씩 5조로 나눠 1조부터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순서는 국가 명의 알파벳 순입니다. 보통 한 해 동안 태풍이 약 30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140개 이름을 모두 사용하는 데는 4, 5년 정도 걸립니다.
마지막 140번째 이름까지 모두 사용되면 다시 첫 번째 이름이 사용됩니다. 특이한 점은 퇴출되는 이름이 있다는 점입니다. 큰 피해를 끼친 태풍의 이름은 또다시 비슷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이름으로 바꿉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북한이 제출한 이름 매미입니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매미는 이후 무지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태풍의 크기와 강도를 구분하는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뜻하는 태풍의 크기는 태풍 중심에서 초속 15m의 바람이 부는 곳까지의 거리, 즉 강풍 반경에 따라 단계가 나뉩니다. 그 거리가 300km 미만이면 소형, 300에서 500km는 중형, 500에서 700km는 대형, 그리고 800km가 넘을 때는 초대형으로 구분됩니다. 태풍의 세기인 강도는 중, 강, 매우 강으로 나뉩니다. 10분 동안 중심 부근의 평균 최대 풍속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대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은 중, 33m 이상은 강, 44m 이상은 매우 강입니다. 바람이 초속 33m만 불어도 나무 뿌리가 뽑히거나 건물이 파손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바람은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5일) 밤 12시쯤 대구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6살 어린이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A양을 긴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은 1시간여 뒤인 오전 1시 7분쯤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A양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적 학교에서 포르말린 누출 사고가 잇따르자 경북교육청이 5일 과학실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우선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생물 액침 보존을 전량 폐기하기로 하고 전시되어 있는 생물 액침 표본은 밀폐된 시약장에 잠금 장치 설치 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성이 큰 생물 액침 표본, 유해화학 물질, 수은 함유 제품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교육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악취가스 사고가 발생한 대구 경산여고 학생들이 건강상의 불편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5일 오전 기준 두통과 메스꺼움 증세로 호소한 학생 3명이 결석하고 3명이 조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전교생 724명 가운데 2학년 학생 4명이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했고 앞서 사고 발생일인 2일에도 4명이 입원했다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가을 장마인데다가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서 가을의 초입의 날씨의 변화가 무쌍하지요. 제13호 태풍 링링의 경우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전해드리는 기상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6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아침에 22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가을 장마로 대구 경북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노면이 미끄러우니까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20에서 많게는 10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가을 장마 영향으로 비가 내린 뒤라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전해드리는 기상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